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직류는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라면 교류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교류라고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비롯해 전기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론을 공부할 때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강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기를 처음 접할 때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로 단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은 법칙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들을 공부를 안 하고 섣불리 이론 공부를 하다가는 다시 앞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헷갈린 부분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법칙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전기 이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전기 이론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이론이지만은 이건 전기의 알파와 오메와, 즉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써먹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오음의 법칙을 시작으로 저와 함께 여러 가지 기초적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오음의 법칙, 이것은 일반인 하다못해 그냥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동네 아주머니에게도 오음의 법칙이 뭐야 하고 물으면은 조건 반사부적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V는 IR이라는 말이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V라는 것은 전압, 그리고 I는 전류, R은 저항이죠. 즉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이해하는 데는 많이 어려움이 겪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V는 IR을 I로 치환을 시켜서 I는 R분의 V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전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수를 보실 때 분자와 분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자와 분모의 특성을 알아보면은 분자값에 해당하는 것, 여기에서 전압을 말하죠. 이것은 비례를 한다. 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따라 올라가는 반면에 여기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저항, R값은 반비례 관계다. 분모는 반비례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수학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즉 R값, 저항값이 커질수록 우리가 알고 싶은 전류의 값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전류의 값이 10A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격 전압인 220V, 그리고 저항은 그보다 10A를 만들기 위해서 22ohm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초연이 되면 10A가 되겠죠. 그런데 저항값이 22ohm이 아니라 그보다 2배 많아진 44ohm이다. 그러면은 444분의 220이 되니까 5A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전기 공식을 보실 때 분모값이 커질수록 본래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떨어지고, 분자값이 커질수록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값은 커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즉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당연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항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값은 떨어진다. 이건 오음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누가 자든 시간에 쿡 찔러서 야 오음의 법칙이 뭐야 하면 V는 IR, 조건 반사부적으로 나올 수 있게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V는 IR, 다시 말하면 I는 R분의 V,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그 전기의 기본적인 3대 요소 전압, 전류, 저항을 설명할 때 썼던 이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물의 높이, 이 위치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전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물은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 에너지, 물은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높게 올라가는 게 전압이라고 하면 이 물레방아라고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게 이제 좀 방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세차게 흐르더라도 이 물레방아를 거치게 되면 좀 물살이 약해지겠죠. 이 물레방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펌프를 얘기했던 것은 이 전압을 만들어내는 요소, 기전력, EMF, 기억나시죠? 모티브를 그때 설명했던 거, 이런 개념이라는 거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의 양을 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전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법칙에 대한 얘기니까 전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전력은 VI, 즉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헷갈리기 쉽냐면요, 전압 자체가 전류와 저항의 곱이라는 것은 V는 IR로 통해서 알았는데,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즉 전력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P를 사용하는데, P는 VI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P는 VI다 개념이 아니라 I 제곱 R이다 이런 개념까지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VI가 I 제곱 R이 되냐,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는데, 여튼 이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이 곱은 전력과 같다.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직류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전압과 전류의 값을 곱한 것이 전력의 값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류의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역률이라는 것이 나와요. 코사인 세타라고도 하고 그냥 PF, 파워 팩터의 약자인데 PF라고 하는데, 이 역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교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또 실무에서도 전기요금을 계산하는데 역률을 관리를 못하면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 이 자체는 직류에서는 해당되지만은 교류는 여기에서 역률이라는 값까지 곱해야 된다. 그럼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전력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아시게 됩니다. 네, 그럼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줄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줄의 법칙은 그 전류의 특성, 즉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양의 세기가 많을수록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줄에서 따왔습니다. 즉 줄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에 왜 열이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고, 결국 이건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전선의 굵기, 즉 단면적을 선정할 때도 결국 그 전선이 자체가 허용하는 그 전류량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그 전류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줄의 법칙에 대한 그 정의부터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줄의 법칙은 일정 시간 내에 생기는 열량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세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을 서로 곱한 것이 열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줄의 법칙의 핵심은 바로 줄열입니다. 줄열이라는 것은 전류에 의해 도체 내에서 발생하는 열입니다. 즉 비례한다는 것은 전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 도체 내에서 발생하는 열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티탭 같은 것을 보통 얘기할 때 문어발식으로 이거저것 동시에 많이 쓰지 말라 하는 이유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류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선이 허용할 수 있는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전선을 보호하는 피복이 보통 비닐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선의 피복이 녹아서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허용되는 전류 범위 안에서 사용하라. 이게 바로 우리 줄의 법칙,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줄열의 공식은 먼저 H가 이제 열, 히트, I 제곱분의 R, 저항, 그리고 T, 시간입니다. 즉 열이라는 것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과 시간의 곱인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제 I 제곱 R을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오메 법칙의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서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 P는 VI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P는 VI인데 여기서 V라는 것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IR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V라는 단어를 IR이라는 이걸로 대입을 하게 되면 P는 IR 곱하기 또 I가 되겠죠. I가 두 개가 있으니까 I 제곱분의 R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P는 VI가 아니라 I 제곱 R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전력과 같지만은 이 줄열에서는 이 T라는 개념,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공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전력에서 시간을 곱하면은 줄열과 같고 이 단위는 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줄은 줄의 법칙의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와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줄의 법칙은 일정 시간 내에 생기는 열량이라고 했는데 이 열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은 순수한 물, 즉 뭐 소금물도 아니고 뭐 오염된 물도 아닌 순수한 물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열량이라는 것은 이제 기호로 Q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quantity of heat, 열의 양, 거기서 따서 Q를 쓰고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에서 제가 처음 이제 전기를 또 공부할 때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라면 같은 거 하나에 뭐 500칼로리 정도라서 두 개 먹으면 1000칼로리가 된다. 뭐 성인 남성 기초 대사량은 1600칼로리다. 뭐 그리고 권장 뭐 열량은 뭐 2400칼로리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라면 한 5개만 먹으면 하루에 이 성인 남성이 먹어야 하는 걸 다 먹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 단위를 보니까 KCAL, 즉 K라는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단위에서 많이 보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마라톤 코스를 말할 때 42.195km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우리가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점을 없애는 42,195m. 이것이 바로 42.195km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죠. 마찬가지로 칼로리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 K가 붙으면은 1000의 그러니까 10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즉 1000칼로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 칼로리로 바꾸게 되면은 공이 더 3개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혼돈이 가지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이 K라는 게 붙으면 킬로칼로리가 맞는데 이 킬로칼로리와 비슷한 단위로는 CAL 똑같은 칼로리인데 여기에 C가 대문자로 붙게 되면은 킬로칼로리라고 똑같이 봅니다. 단 여기에 이 C가 소문자가 붙는 경우는 그냥 일반 칼로리. 그런데 우리가 보통 라면 같은 걸 먹을 때 말하는 그런 뭐 500칼로리라는 것이 그냥 일반 칼로리가 아니라 이 킬로칼로리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자 CAL을 사용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라 해서 이해하시고요. 여튼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하게 되고 이 공식은 Q는 CM 그리고 세모 모양으로 있고 T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라는 것은 비열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비열. 비열이라는 게 또 뭐냐? 뭐 어떻게 뭐 비열하다 그럴 때 비열이 아니고요. 물 1g을 1도씨를 끓일 때 이렇게 필요한 열을 말합니다. 끓이고 뭐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물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체 전체의 비열을 말하는데 물 같은 경우가 4.184 줄 per gram 도씨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물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은 4.184 줄이다 이 얘기인데 이 비열 뒤에 나오는 M 이거는 이제 매스의 약자 즉 질량을 말합니다. 질량이라고 하면은 되게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면 자동차 무게 이런 어떤 질량이 M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모가 나와서 보통 이제 그 처음 전기를 접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문과 출신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전기가 어렵다고 많이 느끼는데 몇 가지 이런 것도 다 그냥 이제 기분 좋으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이 세모 모양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 대문자입니다. 그리스어 대문자 델타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 델타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뒤에 가서 삼성전력에서도
그 델타 결선, 스타 결선 얘기할 때도 나오지만은 보통 이렇게 공식에서 델타가 붙었다 하면은 어떤 증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증가를 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물이 이제 어느 온도를 우리가 0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냉수가 보통 이제 온도를 재보면 한 13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도계를 딱 이 순간에 쟀을 때는 몇 도라고 딱 나오지만은 이렇게 증가분에 대해서는 온도계가 표시할 수가 없죠. 즉, 뭐 물이 10도라고 해서 딱 재봤을 때는 이게 10도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은 이게 원래 몇 도에서 어떻게 변했나에 대한 것은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0도에서 13도까지 물이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13도라는 개념이 바로 이 델타 T, 즉 이 온도의 변화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거는 이제 템퍼레처, 온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단 이 줄의 법칙에서 열량을 이야기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의 공식 같은 데서 이 앞에 델타가 붙었다면은 이 증가분,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온도가 될 수도 있겠고 전류라면 전류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이 변화량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량이라는 것은 비열과 질량과 온도의 변화, 이것에 대한 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건 간단하게 공식을 적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우리가 물의 비열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0.24에서 전류의 제곱에 저항에 그리고 T 시간을 곱하면은 이 열량과 같은 공식으로 이렇게 치환이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기를 공부할 때는 이 줄열의 공식을 응용한 열량 이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이 H는 0.24 I 제곱 RT 이것을 많이 공부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전력에 공부할 때 제가 커피포트를 예를 들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키르히호프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키르히호프 법칙은 이제 그 전기 회로를 이야기할 때 꼭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전기 이론을 이해하거나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그 이 법칙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는 이제 전기 공사를 했는데 전기가 왜 안 통하지? 아니면은 엉뚱한 생각을 해서 합선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전기의 법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전기 회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말 그대로 흐르는 길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길. 우리가 자동차가 가는 길을 도로, 그리고 그 열차나 기차가 가는 길을 철도라고 하듯이 전기가 다니는 길을 전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너무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라면은 전선뿐만이 아닌 모든 것을 이제 그 전기 회로라고 하고 줄여서 보통 회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서킷. 그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경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포뮬라 1 같은 거 이렇게 막 도는 것을 서킷이라 그러잖아요. 서킷 몇 바퀴를 돌고 서킷 몇 지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똑같은 겁니다. 회로라는 것은 이제 뺑뺑 도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처음에 그걸 2호선을 서클 라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서킷 라인으로 표현한 게 서클이라는 게 원을 얘기해서 원형 노선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서킷, 그러니까 뺑뺑 도는 순환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서킷. 어쨌든 이 서킷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에서도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서킷을 하면은 굉장히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차단기도 그냥 뭐 CB라고 그러고 서킷 브레이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서킷이 회로를 얘기하는구나. 뺑뺑 도는 거. 브레이커라는 건 멈추게 하는 건가? 뺑뺑 도는 것을 멈추게 한다. 그게 뭐지 하면 차단기다. 이게 결국에는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류라는 것은 끊어짐이 없이 전원장치, 출력장치, 전원장치로 순환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크게 보면은 뭐 발전소에서 시작해서 출력장치라는 거는 그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게 있겠죠. 뭐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된다. 즉 전기라는 것은 어디 하나가 끊어진 데가 없이 이렇게 모두 뺑뺑 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어디서 끊어지면 뭐 전기가 흐르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끊어지게 되면 전류는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스위치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호로 보통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열려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스위치의 기호를 서로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은 쭉 간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스위치를 켰다는 것, 즉 온했다는 것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닫혀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한자로 닫힐 패를 써갖고 폐회로다. 그리고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러면은 스위치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한자로 열리개를 써서 개회로다. 즉 개회로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폐회로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심코 버튼을 딱 이렇게 누르면 불이 딱 들어오는 이유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 스위치 속의 회로를 닫아주기 때문에, 그동안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딱 스위치를 눌러서 끄게 되면은 닫혀 있는 회로가 열리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를 수 없어서 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배선공사 같은 거 할 때도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본래 얘기를 하려고 했던 키르호프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회로상에서 어느 접합점으로 흘러 들어온 전류와 그것에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걸 이제 이렇게 그 글로만 딱 설명하면 어려운데 옆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죠. 여기 이제 I1 전류 1이라고 보고 I2 전류 2라고 보면은 이 접합점을 통해서 이렇게 딱 부딪혀서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I1과 I2의 값은 이 I3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접합점은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양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금방 와닿더라고요. 그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 양수리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저기 춘천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북한강과 충주와 양평 쪽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남한강이 서로 합하는 지점이 우리가 이제 팔당댐 앞에 있는 양수리라고 하는 거죠. 양수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양쪽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양수리. 이 양수리에서 만나면은 이제 한강이라고 해서 팔당을 거쳐 서울을 거쳐 김포를 거쳐 황해바다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강인데, 결국 북한강에서 물이 100이 들어오고 남한강에서 물이 100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강의 물이 100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합했기 때문에 200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즉 이거는 전기에서도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 여기가 3A의 전류가 흐르고 이쪽이 5A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것을 둘이를 이제 합한다. 보통 이제 현장에서 콤몽시킨다 그러거든요. 두 개를 이렇게 결선을 시켜 가지고 흐르는 선은 3A도 5A도 아닌 8A 둘이 합한 값이 된다.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키르히오프 법칙 중에 제일 법칙은 좀 직관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법칙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느 폐회로에서 전압 강하의 합은 전원 전압의 합과 같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전압 강하에 대해서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10V를 220V로 승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압 강하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그때 전압 강하에 대한 정의로 우리는 그 전선을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그 전선 고유의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류가 쫙 통하지 못하게 조금씩 방해하는 물질. 이 전류가 전선에 녹아 있을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전류를 흐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류와 저항의 곱, 이게 V는 IR, 우리가 보았던 ohm의 법칙이잖아요. ohm의 법칙 같이 이렇게 조금씩 전압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220V로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내도 전선을 길게 늘게 되면은 저항과 전류의 곱만큼, 즉 전압이 그만큼 해당하는 만큼 조금씩 떨어져서 나중에 끝에 가서 뭐 215V가 될 수가 있고 뭐 210V가 될 수 있는 식으로 전압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즉 어느 폐회로에서 전압 강하의 합은 전원 전압의 합과 같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그려드리는 게 이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보면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한 예제를 드려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폐회로라는 거는 서로 다 붙어 있는 회로, 스위치가 열려 있지 않은 회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R1이 있고 R2가 있습니다. 전압이 이제 12V이고 전류를 2A라고 이렇게 하고 저항, 첫 번째 저항 R1의 값을 2옴, 두 번째 저항의 값을 4옴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곳에 전압을 재보면 어떻게 나오고 이곳에 전압을 재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시죠? 먼저 여기 12V가 그대로 흘러갔을 때 이 첫 번째 저항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이곳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하면은 A 지점의 전압은 떨어지지가 않는 그대로 12V이겠죠. 물론 미세하게 떨어질 수 있지만은 이제 통상 그대로 저항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R2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R1을 지나고 나서 이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이제 B 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이 떨어지는 B 지점의 전압을 VB라고 하면은 VA, 우리가 처음 여기서 쟀던 전압에서 IR1만큼 떨어진다. 이 I는 우리가 2A라고 두었고 2A의 R1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의 이 R1의 저항을 2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는 4. 그리고 VA는 12V. 즉 12V에서 4V를 뺐기 때문에 VB 이곳에 해당하는 전압은 8V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저항 두 번째 R2를 지난 이곳을 C 지점이라고 하고 C 지점의 전압을 재보면은 여기는 B 지점에서의 전압에서 IR2만큼 빠지겠죠. VB는 우리가 방금 8V라고 했죠. 그리고 I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2A라고 했으니까 2A 곱하기 R2 우리가 아까 여기 R2는 4옴이라 그랬죠. 4, 2, 4, 8 즉 8 빼기 8은 0 전압이 이제 두 개의 저항을 지나고 나면은 0으로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딱 보면은 0V가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그 전기가 돌아오는 선 우리가 이제 중성선이라고 하는 곳에 전압을 재보면은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전압은 나옵니다. 완전 제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0점 몇 볼트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흐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0V가 됐으니까 전이차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힘으로써 전류가 다시 돌아온다. 갈 때는 신나게 갔지만 저항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그 전압은 힘을 잃게 되고 결국 돌아올 때는 터덜터덜 돌아오게 된다는 거고요. 즉 전압 강화의 합, 지금 우리가 전압 강화가 떨어진 게 4V와 8V였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만약 4 더하기 8은 12. 그럼 우리가 최초에 제시했던 12V와 똑같게 된다. 이게 바로 그 키르히호프 제2법칙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 같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12V로 이렇게 갔지만은 저항을 만나면 만날수록 똑똑똑똑 떨어지더라. 이 떨어지는 전압들, 전압 강화의 값의 합은 결국 우리가 최초로 발사했던 전압과 양이 같다. 이것이 바로 키르히호프 법칙 제2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원래 이 전류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좀 그 전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전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쿨롱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어야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언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수업 때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류에 대한 정의를 그 전기적 그 에너지를 가진 전하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이 전하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단어들로 보이지만은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분자, 원자, 전자, 그리고 나서야 전하가 나오는데 분자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을 잃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을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소금은 딱 보면 알갱이 같이 돼 있잖아요. 가루지만은.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쿵쿵쿵쿵 계속 찢다 보면은 정말 작은 가루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 소금 가루를 딱 찍어 먹어봤어도 아, 짜다 느껴지면은 그때도 여전히 소금이라는 것이 그 분자 형태, 즉 그 짠맛이라는 특성을 잃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작은 입자까지 쪼갰을 때를 그게 이제 분자라고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굉장히 작은 크기이죠. 근데 이 분자를 더욱 잘게 쪼개면은 결국 이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라고 생각해서 딱 찍었는데도 너무 조그마하고 그 특유의 짠맛을 잃어버린 상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라고 하는 거지요. 예전에는 전자가 이게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작았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요즘 과학에서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 뉴트리노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이 새로 발견되기 때문에 전자보다 더 작은 물질이 있었는데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전기 이론 서적 보면은 뭐 가장 작은 물질이다 지구상에서 뭐 그렇게 전자를 설명하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신 굉장히 작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자의 모습은 조금 특이하게도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뭉쳐져 있어요. 자, 이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보면은 원자가 그랬죠. 우리가 소금을 예를 들면은 그 소금의 특유의 짠맛이 사라지는 그 시점, 물질의 성질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원자라고 했는데 이 원자는 다시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보면은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그냥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원자의 중심이 되는 걸 우리가 원자 핵이라 그래요. 이 핵에는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의 성질을 떼진 전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고르게 이렇게 있어요.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원자를 톡 치거나 이래서 한번 건드려 버리면은 이 중심,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붙어 있지만은 이 전자 녀석이 혼자 톡 튀어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뭐 인사이더다, 아웃사이더다 뭐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서로 어떤 무리지어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외로 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조직에 충격을 딱 가하게 되면은 중심에 모여 있는 애들은 그대로 있겠지만은 좀 이게 밖에서 이 변두리에서 도는 친구들은 적응을 못하고 튀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자라는 녀석은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톡 튀어나가게 돼요. 이 충격을 딱 주는 순간 자체의 어떤 그 충격 자체를 마찰이라고 하면은 평소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상태가 정전기 상태, 즉 얌전하게 있는데 한번 마찰을 딱 주면 톡 튀어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딱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자를 가리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만히 잘 있다가 어떤 마찰이나 열로 충격을 충분히 받게 되면은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전자가 톡 튀어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 이제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대전을 이용한 것이 바로 전기가 되고요. 그런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바로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톡 튀어나가는 순간에 그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가만히 있는 상태, 즉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정전기라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마찰이나 열로 인해서 톡 튀어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나는 그 전기 에너지를 동전기라고 합니다. 음직일동을 써서. 그 동전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기인 겁니다. 즉 정전기는 아무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옷 같은데 정전기를 느끼는 것도 뭐 이렇게 탁탁 따끔거리거나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대전과 대전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쿨롱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대전을 가지고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쿨롱이라는 것은 그 프랑스의 과학자, 이 쿨롱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이고요. 뭐 책에 따라서는 쿨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뭐 쿨롱이나 쿨롬이나 모두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쿨롱의 법칙의 단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은 두 개의 대전된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두 전하의 곱셈에 비례하고 두 입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조금 난해한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먼저 이제 대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설명했듯이 뭐 가만히 얌전히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마찰이나 열로 인해서 그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톡 튀어나가면서 에너지가 생긴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대전된 대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자체라는 것. 자,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인력사무소 할 때 그런 인력이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할 때 이 밀물과 썰물의 원인을 달의 인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달 자체가 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달의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인력이라는 것의 반대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가 전기 공부할 때도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 척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척력, 척이라는 단어 어디에서 쓰이냐? 우리가 이제 뭐 역사를 배울 때 외세의 침입을 배척하여 할 때 이 배척에서의 척도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 그런 것을 말하고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얘기할 때 나 쟤랑 척 찌고 지내 할 때 이 척도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이런 쓰는 것이 있어서 인력과 천력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인력이라는 것은 두 개의 대전된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두 전하의 곱세에 비례하고 두 입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전서열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대전서열은 예전에 이제 마찰서열이라고도 했는데 플러스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린 게 모피,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모인 게 에보나이트라고 했습니다. 모피는 우리가 많이 아시죠? 뭐 모피 코트, 뭐 어떤 그런 것에 이제 털 같은 거. 즉, 이 플러스로 심하게 몰려 있는 모피와 에보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심하게 몰려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어떤 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에보나이트를 우리가 좀 낯설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 셀프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주유기에 이제 검은색이 동글동글하게 있어서 주유하기 전에 한번 손을 이렇게 문질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정전기를 흡수한다 그러는데 그게 그 동글동글해서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에보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전기적 성질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부으면서 뭉개가지고 정전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전기를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셀프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의 그 특유의 그 유증가스 같은 게 이제 정전기의 불꽃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그 전기적 성질을 최대한 줄이고자 그 에보나이트에 문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튼 이 모피의 플러스 성질과 에보나이트 마이너스 성질이 가장 극과 극이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문대게 되면 그만큼 큰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어떤 그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둘의 곱세에 비례를 하고 그 두 입자 사이에 반비례한다. 당연한 게 인력이라는 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은 가까이 있으면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극과 극의 성질을 가졌을 때는 더 끌어당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있는 것처럼. 반면에 같은 성질을 가진 녀석끼리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려고 하죠. 청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인력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서로 이제 성질이 완전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으려고 한다. 그런 것이고 그 두 입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즉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두 사이의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 공식으로 F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 물고기 같이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이걸 는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고 보통 이제 이걸 근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 우리가 는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거는 뭐뭐와 같다. 그래서 이꼴이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 같이 생긴 녀석은 뭐뭐에 근사한다 해가지고 R의 제곱은 Q1과 Q2 이게 무슨 얘기냐? R이라는 것은 거리를 말해요. 범위, 거리.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Q1과 Q2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하, 전기적 에너지의 성질을 가진 녀석의 곱셈 이렇게 곱이잖아요. 분자에 비례하게 된다. 분자니까. 이 얘기고 보통 이제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면 여기 근사한다는데 여기서 보면 또 F는 여긴 또 는이 나오죠. K는 R의 제곱 Q1, Q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K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쿨롱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쿨롱 상수는 좀 어려운데 그냥 차분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자기학을 공부할 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근데 K 쿨롱 상수는
4파이 엡실론분의 1이라는 값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또 그리스어 이 엡실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엡실론은 유전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어렵죠? 여기서 또 그럼 유전이라는 거는 뭐냐? 유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유전율은 그 유전체가 전하를 축적하려는 성질 또는 이 전기적으로 분극화, 서로 막 그걸 나눠 갖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분열로 하려는 그 성질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거 보는데, 이 유전체라는 것은 절연체와 같습니다. 자, 절연. 앞서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것,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저항이라면은, 절연이라는 것은 전류 자체가 아예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생긴 뭐 절연체가 대표적인 게 이런 뭐 책상 같은 거, 나무가 될 수가 있죠. 나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그 전하를 축적하려는, 얼마나 모으려고 하는 정도냐. 상대적으로 이제 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하를 흘려보내기 때문이고 모으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는 절연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관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어느 정도이냐, 이제 유전율을 가리키고, 이 유전율이라는 것은 엡실론을 말하는데, 또 이 엡실론은 또 두 가지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R, 이 두 개의 곱수로 나눠지는데, 이 엡실론 제로는 진공 상태, 즉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유전율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이 엡실론 R은 공기 중 상태,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 있으면 공기 중이잖아요. 즉 진공 상태와 그리고 공기 중 상태에 이렇게 유전율을 곱하게 된 것이 최종적인 유전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진공 상태에서는 이 유전율의 단위가 조금 또 특별한 것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후에 커패시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나누는데, F/M을 쓰는데, 이게 이제 F라는 것이 페럿이라는 거 말이에요. 페럿 퍼 미터, 미터랑 페럿. 이게 이제 전하를 축적하는 정도, 이 페럿이라는 게 이제 커패시터의 단위이긴 한데, 어려우니까 그냥 흘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진공 상태의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 뭐 굉장히 뭐 작은 값 같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기 중 상태는 이게 제가 공부해 보니까 1.0095 페럿 퍼 미터. 즉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은 굉장히 낮은 값이고, 공기 중 상태에는 거의 1과 같다. 즉 곱해도 큰 차이가 없는 1.009니까 보통 1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1.009.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앞서 말했듯이 쿨롱 상수라는 게 4파이 엡실론분의 1이라고 쓰면은,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R의 분의 1, 즉 진공 상태와 공기 중 상태의 유전율을 서로 곱한 값이다. 이렇게 곱하면은 제가 계산기도 뚜르러서 와 보니까 약 89억 8,650만 2,658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수인데다가 좀 복잡하니까 이걸 보통 이제 대략 90억 정도로 보자. 이렇게 90억 정도를, 그걸 또 이제 뭐 이런 수학이든 공학이든 전기에서든 단순히 90억으로 이렇게 쿨롱 상수를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쿨롱 상수의 개념은 보통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많이 따집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K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과 Q2로 돼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응용할 일이 없어서 뭐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전기 자격증, 특히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전자기학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기계적으로 막 외우기보다는 좀 이제 진공 상태와 그리고 공기 중 상태의 유전율이 이렇게 돼서 대략적으로 약 89억 8,650만 정도가 나오는 것을 그냥 편하게 90억 정도의 값으로 이렇게 인식했다. 그래서 쿨롱 상수로는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보통 따지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전하의 크기의 곱과 그리고 이 두 개의 전하 사이의 어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다. 그 자체가 바로 에너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법칙 같은 경우는 무심코 그냥 외우면 참 재미도 없고 딱딱하지만은 아 이런 자연현상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 하고 이해를 하면은 쭉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법칙 같은 경우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어떠한 이런 것을 전기를 이해하려고 들려면은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전기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P,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전력이라는 것은 비단 이제 이론에서도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와트 따져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쓰일 때가 많거든요. 당장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쓰는 전기 제품이 얼마나 전기를 소비하냐 이럴 때도 쓰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그 저같이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입장에서도 와트의 개념은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부하 설계를 할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강의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까지)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전기안전 AI 센터 건립 사업은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전문화된 체험형 전기안전 교육시설로 전기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를 통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여 협회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일 것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